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강행한 여자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제 일을 하고 있는 요즘 드문드문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지금은 이혼을 한 지도 5년 정도가 흘렀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벌써 7살이 되었네요. 저는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집에서 아이와 함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빠라는 이름의 이기적인 인간 밑에서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쪼그라들어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는요, 단돈 1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쪼잔뱅이 남편과 살면서 정말 속쓰린 일이 많았는데 결국 그 10만 원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던 거죠. 그 남자는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 10만 원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처절히 후회하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 저는 2년 정도 사귄 뒤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었고 남편은 그때 당시 월급이 월 200 정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일을 잠깐 했었고 한국에서는 개인 공방 겸 쇼룸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죠.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었고 저도 그맘때 결혼 압박이 좀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도 제가 혼자 있기보다는 짝을 찾길 바라셨고요.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개팅을 여러 번 나갔는데 만나도 이 남자다 싶은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눈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성적 끌림이 잘 없다거나 가치관이 잘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소개팅도 좀 질려갈 무렵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실하고 우직하고 결혼을 한다면 이런 남자랑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외적으로는 제 이상형은 아닌데 성격이 너무 진국인 것 같아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연애야 외모적인 조건 같은 게 중요하지만 결혼할 때는 성실함, 성격 책임감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는 허세도 없었고 실용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철저했고 잘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어요. 저랑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사귀게 되었고 딱 1년 2개월째 되던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 남자의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안정적이었지만 공무원 시험 자체도 늦게 된 편이고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저는 착실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현금 4천만 원에 중형차 한 대까지 대출 없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수입으로 따지면 제 월급이 더 낮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 살림 장만하자. 당신 돈은 학자금 대출부터 갚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남자인데.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우리 이제 부부인데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그렇게 결혼할 당시에는 거의 제 돈으로 다 했는데 그게 아깝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고 또 여유가 더 있는 쪽이 부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그 남자는 제 의견에 따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공무원이 늦게 돼서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 학자금 대출 다 갚고 깨끗이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자기 나랑 결혼 잘하는 거야. 나 공무원이잖아. 나중에 연금도 같이 쓸 거고 솔직히 지금이야 자기가 나보다 조금 더 벌지만 나중에 내 연금 생각하면 자기도 결코 믿지는 장사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이 저한테 괜히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표현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진짜 모든 것을 일일이 계산하고 네 손에 내 손에 다 따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의 결혼까지도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 비용과 가전, 가구 등은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고요. 집은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집 대출은 같이 갚기로 했고요. 26평 아파트였는데 주변 인프라가 좋고 아파트 자체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어요. 게다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에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돈 모아서 이런 집 장만하자. 아예 이 집을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요. 그런 희망찬 약속과 함께 설레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저희는 집 장만을 목표로 빠르게 돈을 좀 모을 생각이었기에 아이는 신혼 3년 정도 즐긴 후 갖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허니문 베이비가 덜컥 생겨버렸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이가 생긴 것에 기뻤는데 남편은 굉장히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는 좋아하는 제게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계획 다 틀어졌어. 3년은 둘이서 돈 모으기로 했잖아. 애 낳으면 돈 모으기는 글렀다던데. 지금 애 낳으면 우리 그냥 이 집에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몰라. 전세금 때문에 2년 뒤엔 옮겨야 될지도 모르고. 당신도 그건 싫지 않아? 라면서 은근히 뱃속에 아이를 지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싫더라고요. 결혼했고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도 가질 계획도 있었는데 저희를 찾아와 준 생명을 왜 지워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것도 운명이고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은 계속 돈 타령을 하면서 지금 아이 낳아서 키우면 우리 돈 하나도 못 모은다. 계속 전세나 월세만 전전하고 싶으냐. 집 사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좀 싸웠는데 양가 부모님들도 아이는 일단 생겼으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고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낳기로 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인데 저랑 같이 돈 벌어서 집 사려고 한 첫 번째 계획부터 어그러졌으니까요. 남편은 자기 계획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저에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이한테도 별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하면 과일 깎아주고 밥 차려주고 밤에라도 먹고 싶은 거 사다 준다고 하는데 웬걸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먹고 싶은 걸 어떻게 다 먹고 사느냐. 내년에 아기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이라도 아껴야 된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아기인데 좀 참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빈정거리듯 말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 혼자 가진 아이도 아니고 또 저만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유치하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생 난리를 치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오냐고 펄쩍 뛰니까
그제야 생활비 카드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먹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여기서 네 카드, 내 카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저희는 애초에 생활비를 반반 나눠냈거든요. 아파트 대출이자는 정확히 반 나눠 매달 입금했고 공과금, 마트 장 보는 비용과 생활용품 사는 것들은 각자 월급에서 100만 원 정도 빼서 공동 통장에 넣었습니다. 바보 같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야 돈이 모인다고 빡빡 우겼기에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임신하고 나서 더럽고 치사해서 제 카드를 썼는데 그 후에는 당연하게 제가 먹고 싶은 건 제 개인 용돈으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 있나요? 그 일로 정말 많이 실망도 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잘못했구나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출산 예정일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예정일보다 빨리 배가 아프더라고요. 극심한 통증에 병원을 갔는데 자궁문이 벌써 열리기 시작해서 빨리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 막막하고 겁이 확 나더라고요. 아마 그맘때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데다 전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 연유로 아이가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긴급 출산을 했는데 너무 일찍 나온 탓에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2주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남편이 얼마나 투덜댔는데요. 병원비 청구서를 내밀면서 기껏 번 돈 그대로 다 인큐베이터 비용으로 다 쓰게 생겼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 그 말 듣는데 완전 폭발해서 병원에 사람들이 있건 없건 소리치며 따졌습니다. 너무 서럽고 기막혀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내가 남의 새끼 낳았냐고, 인큐베이터 들어간 이 새끼가 안쓰럽고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어떻게 돈 얘기부터 하느냐고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 간호사들이 와서 말렸지만 그 와중에도 다들은 병원 사람들이 남편을 경멸스럽게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좀 창피한지 입을 좀 다물고 자리를 피했고요. 지 새끼 인큐베이터 비용까지 절했는데 조리원은 어떻게 했냐고요? 안 보듯 뻔하죠. 조리원을 왜 들어가야 되냐고 출산 전부터 난리였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그게 문제네. 외국에서는 조리원 같은 거 있지도 않네. 애기 낳고 바로 태어나네 어쩌네.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내 돈으로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들어갔어요. 제 돈으로 했는데도 남편은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원래 장모님이 딸 조리해주는 거 아니야? 왜 장모님은 안 도와주셔? 막 그러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귀농 후 농사일을 하시고 있으세요. 사는 곳이 가깝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시는 일도 바쁜데 당연하게 저희 부모님이 산후조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쓰는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남편한테 따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의지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조리원비도 제 개인 돈으로 결제한 거죠. 남편의 행동이 너무 치졸하고 졸렬해서 치가 떨렸는데 그때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도 없었고 또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런 감정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의 소비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저귀 값을 아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옛날 기저귀를 사왔습니다. 고무줄로 고정해야 되는 지금은 파는지도 몰랐던 그런 기저귀를요. 아이에게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가격만 싸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남이 쓰다가 작아지거나 오래돼서 내놓은 봉투 다 뜯어지고 유통기한도 애매한 기저귀를 싸게 사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 돈을 아끼고 싶냐고, 왜 이렇게 궁상을 떠냐고 화를 냈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신의 소비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모유가 안 나와서 헛돈을 쓴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뭔 분유가 이렇게 비싸? 네가 모유만 잘 나왔어도 걔랑 분유값에 돈 쓰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가장 싼 분유를 사라고 압박을 했죠. 게다가 얼른 애 어린이집 맡기고 다시 일하자. 나 혼자 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적어도 돌은 지나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며 제가 허송세월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취직한 거냐는 소리까지 하는데 기함을 했죠. 어느 여자가 월 200번은 남자한테 취집을 하겠나요? 심지어 제가 훨씬 잘 벌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런 인간이랑 제가 왜 참고 꾸역꾸역 살았나 싶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가족인데도 애정은 하나도 없고 그저 돈. 당장 들어가는 10,000원, 20,000원 돈에 벌벌 떠는 저런 쪼잔뱅이 인간이랑요. 저도 남편에게 불만이 계속 쌓였고 화가 나서 따진 적도 많죠. 당신은 퇴근하고 와서 애 얼굴 한번 들여다본 적 있어? 아빠 노릇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돈.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결혼은 왜 했어? 뭐? 내가 아빠 노릇을 안 해? 지금 이 집 대출금 누가 혼자 갖고 있는데 그런 소리래. 당신이 이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편하게 애 보고 있는 게 다 누구 덕인 것 같아? 나야말로 당신이랑 지민이 위해 희생하고 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천천히 갖자고 했지. 나 혼자 뺑이 치고 있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아빠 노릇? 진짜 기가 막힌다. 남편은 지독하게 돈 타령을 해댔습니다. 이건 아끼고 알뜰살뜰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의 노예 같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인간 같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진지하게 이혼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인간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싶었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이 왔습니다. 그맘때 친정엄마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는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시아버지 생신에 현금 20만 원에 3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까지 사들고 갔었어요. 부모님 챙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저희 친정엄마의 생신에도 비슷한 정도는 남편이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어리석게 남편이란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신 당일날 남편은 갑자기 자기는 일이 바빠서 못 가니까 저더러 알아서 챙겨드리라고 하고 싹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을 그만두고 아이만 보고 있었을 때고 또 남편이 잔소리를 할 때마다 그냥 제 통장에 돈을 꺼내다 썼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돈돈거리는 걸 알기에 남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죠. 여보, 엄마 생신 말이야. 용돈 좀 보내줘. 내 통장에는 돈이 안 남아서. 그런데 남편은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각자 돈에서 각출해서 쓰기로 한 거 아니야? 나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내 용돈에서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내가 집에서 지민이 본다고 수입 하나도 없고 그동안 내 카드 쓴 것도 많고 내 통장에 이제 3만 원 남아 있어.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비웃더라고요. 아휴, 이것 봐. 결국 네가 판 무덤이잖아. 애초에 당신이 내 말 안 듣고 계속 이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조차고 집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키우는데? 어린이집 있잖아. 아직 걷지도 못하고 너무 어린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냐고. 자식 걱정도 안 돼? 맞벌이 하는 여자들 다 보내더라. 그럼 그런 여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서 보내냐? 라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참고 말했죠. 그래서
돈 못 준다고? 장모님 생신 용돈도 못 준다 이거지? 못 줘. 알아서 해. 내가 무슨 돈 나오는 ATM 기계야? 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 속에선 진짜 이 인간하고 끝이다 싶은데 오기가 생겨서 더 그랬습니다. 10만 원이라도 줘. 엄마 생신 용돈은 드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그 눈빛은 지금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제 계좌에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체 완료 화면을 들이밀며 정색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10만 원. 됐어? 내가 이건 주는데 이걸로 끝이야. 앞으로 처가댁에는 돈 쓸 일 없어. 명심해. 그리고 당신도 돈 쓰고 싶으면 나가서 일해.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좀 하라고. 이게 뭔 짓이냐? 하더군요. 그때 저는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헤어져야겠다. 진짜 끝이다라고요. 저는 완전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남의 애 낳았어? 네 애야 네 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 됐고 그냥 이혼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제가 자존심 상해서 이혼 얘기한 줄 알고 피식 비웃더군요. 하지만 진심이었던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이랑 가니 부모님은 놀라셨고 엄마께 울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참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하시며 저보고 참고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이냐며 자기는 공무원이라서 이혼하고 소문나면 안 좋다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혼도 저에 대한 마음이나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본인만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였죠. 저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걸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제 계획대로 최소 돌은 지난 후에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 벌리며 지낼 순 없으니 다시 일도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농작물이 소위 대박이 터진 겁니다. 농작물이라는 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데요. 그의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같은 품종의 농작물은 잘 안 됐고 저희 부모님 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엄청 잘 받게 되었던 거죠. 농사라는 게 한 번 잘 되면 돈을 꽤 많이 벌게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돈을 엄청 많이 버시게 되었습니다. 귀농하고 6년 정도 되셨는데 그 전까진 소소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거의 대박이 터진 수준이었죠. 부모님도 너무 잘 됐다고 하셨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새 출발할 때 쓰라며 2억 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큰 돈인데 저보고 기죽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살라며 아빠가 흔쾌히 도와주신 거죠. 그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니 처음엔 버티던 그 인간도 변호사비, 소송비 아까워서 그냥 협의이혼하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이혼 자체는 협의가 됐는데 문제는 양육비였습니다.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저한테 매달 돈 주기 싫다고 자기가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양육권?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당신 지금 수입도 없는 전업주부잖아. 친정 부모님도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사시고. 그런데 무슨 돈으로 애를 키워? 판사가 바보인 줄 알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다시 일 시작할 거고 여기서 지내면서 부모님 도움도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양육권에 대해 싸움이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마음 때문이 아니고 저한테 매달 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게 정말 치 떨리더라고요. 여러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결국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로 월에 60만 원으로 산정받았어요. 최소 금액이기도 하고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돈 필요 없고 내가 데려온다고 할까 하다가 그 인간이 돈 1,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인간이란 걸 알기에 일부러라도 더 악착같이 소송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살던 신혼집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거기서 나와서 시댁으로 들어갔고 집주인은 이번에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판다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돈을 보태 그 집을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올라와서 지냈죠.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보냈고 저는 재취업하지 않고 제 개인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들 티아라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주문받는 일을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많이 나서 주문이 많았고 공방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한 전 남편은 제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지인을 통해서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집을 샀다고는 생각 못하고 청승 떨며 왜 굳이 전세 재계약해서 거기서 살고 있느냐며 이혼한 거 후회해서 자기 기다리는 거냐는 미친 착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전에 듣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욕이 절로 나왔어요. 전 남편 생각만 해도 열받고 기가 막힌데 이혼한 거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고 헛소리 하나 싶고 저랑 저희 아이한테 관심 꺼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전해준 친구에게도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그 인간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네. 이 집 전세 아니고 내 집이야. 우리 아빠가 돈 줘서 약간의 대출만 끼고 내가 샀어. 그 인간 생각하면 이 집도 치가 떨리긴 하는데 어린이집이며 학교도 다 근방에 있고 살기에는 참 좋은 곳이거든. 그래서 내 돈 주고 매매해서 사는 거니까 제발 그런 착각 좀 그만하라고 전해줘.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그 인간이랑 결혼한 거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그 인간이랑 이혼한 거거든. 저는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제 얘기를 전해 들은 전 남편은 제가 그 집을 샀다는 것에 기절초풍하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지 월급 백날 아껴가며 떼꼬쟁이 짓 하며 모아봤자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울 텐데 저는 떡하니 이 집 매매로 사서 아이랑 오손도손 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친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제작한 티아라가 불티나게 팔리고 예약이 엄청나서 돈도 정말 잘 벌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알이 꼴렸는지 아니면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연락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저희 딸 보고 싶다고 하질 않나. 사실은 이혼한 거 자기가 후회한다고. 자기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느니 가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도 없던 저희 아이 팔아가며 아이에게는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한다. 내가 진짜 아빠 역할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그 말만 들으면 남편이 이혼을 후회하고 아이 걱정 때문에 일어나 싶겠지만요. 저는 사는 동안 그 인간의 밑바닥까지 다 봤잖아요. 가족보다 사람보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인간의 진 면목을요. 코웃음이 절로 나오고 얼마나 그 인간이 없어 보이고 짜쳐 보이던지요. 애 걱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 인큐베이터 값도 아까워서 절절매고 와이프 조리원비는 알아서 내라고 하고 애 기저귀까지 중고 기저귀를 사오질 않나. 분유 먹이는 거 아까워서 싼 거를 그렇게 외치고 난 그래서 우리 지민이한테 최소한의 애정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나니 갑자기 없던 부성애가 뿅 하고 생겼나 보지? 그것뿐인가? 장모님한테 10만 원 생신용돈도 아까워할 땐 언제고.
지금 다시 입 밖으로 꺼내보니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네. 내가 충고하는데 당신은 누구랑 같이 살면 안 돼. 당신이 버는 그 작고 소중한 월급 본인한테 충분히 다 쓰고 사세요. 남한테 이런 한 장 쓰지 말고. 그게 당신한테 어울려. 제가 코웃음 치며 저렇게 말하자 전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나마도 시부모님은 정상적인 분들이라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또 생일날이나 명절에는 아이 통장에 몇십만 원씩 용돈하라고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면접 교섭건이든 뭐든 아이도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양육비도 받고 있고 또 시부모님께도 한 번씩 돈도 받고 있고 또 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는데요. 전 남편은 저 볼 때마다 후회하고 자기가 어리석었니 어쩌니 소리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하든 말든 쌩까고 애나 제대로 보고 데리고 오라고만 하고요. 주변 지인들 통해서 불쌍한 척 엄청 하면서 이혼한 거 후회한다고 눈물즙 짜내나 본데 솔직히 제 눈에는 제가 이제 와서 친정도움 받아 집도 생기고 하는 일도 잘 돼서 돈도 쓸어 모으니 아까워서 저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남편이 어쩌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든 말든 제 인생에서의 남편이란 인간은 아예 없는 사람이기에 상관없지만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서 직원까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커주고 있고 종종 시간 날 때마다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농사일도 거들어드리고 시간도 보내고 오곤 해요. 참 마음 고생하고 후회하는 날이 많았기에 지금의 소소한 행복과 풍요가 더 크게 와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빠르게 내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전 남편에게 충고하는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싶으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하게 잘 벌고 잘난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 거면 뭐하러 누군가와 같이 사나요? 혼자 지가 버는 돈 다 쓰고 살지. 그렇게 쪼잔뱅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성격으로 사니 결국 그 모양 그 꼴대로 구질구질하게 돈 한 푼에 연연해가며 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앞으로도 더 멋지고 밝게 그렇게 살 겁니다. 저희 아이랑 같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간의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괘씸하고 생각할수록 화나는 기만과 배신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오늘 제 결혼 생활 속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과 그 뒤로 이어지는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애 때 남편과 저는 서로 많이 사랑했고 서로가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 바쁘고 힘들어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웃을 수 있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커플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을 때였어요. 뻔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큰 기대 없이 나갔다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개팅이란 게 대부분 밥 한 끼, 차 한잔하고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도 있다 보니 첫인상이나 느낌만으로 만나기는 어렵고 서로 이런저런 조건도 많이 따져봐야 했고요. 그렇다 보니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소개팅이나 선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나 있을까 회의감도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마주한 순간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표정, 물 흘러가듯 매끄럽고 즐거운 대화. 무엇보다 그 남자는 제 말 하나하나를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인 표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선이나 소개팅을 나갈 때 제가 만난 남자들은 자기 얘기하는데 심취하거나 자랑을 늘어놓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자기 얘기보단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것저것 부담스럽지 않게 물어봐주는 등 대화 매너나 스킬이 정말 좋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식사할 때 먼저 반찬을 챙겨주거나 길을 걸을 때는 차가 다니지 않는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세심함까지 오랜만에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 남자에게 먼저 반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 저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랑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매끄럽고 즐겁고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며 애프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퇴근길이면 피곤할 텐데도 굳이 차를 몰고 와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기념일이 아니어도 작은 꽃다발이나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건네곤 했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2개나 챙겨와서 제 옷이 젖지 않게 해주고 겨울에는 손이 시릴까봐 핫팩을 지어주는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상하게 챙겨주는 남친을 보면서 문득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행복하고 편안하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리고 연애 1년 정도 지났을 땐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남친도 저와 결혼 생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은 이상적인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예식장, 혼수, 예단, 예물 전부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었거든요. 또 양가 부모님의 의견도 놓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본인도 결혼식의 주인공인데 늘 저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참 고맙고 듬직하다고 느껴졌어요. 부모님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아주 좋게 평가하셨고요. 그러던 중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혼집이잖아요. 친정 부모님께서 먼저 적당한 곳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집은 우리가 마련해 줄게. 너희가 집을 마련할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대출 받아서 마련한다고 해도 이자가 얼만데 차라리 우리가 해주는 게 낫지. 이자 낼 돈으로 얼마라도 더 모으면 좋지 않겠어?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씀에 놀랐지만 내심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순탄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엄마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 남친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겠다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호화스럽게는 못 살아도 그럭저럭 나름대로 살 순 있어요. 장인 장모님의 소중한 딸 굶기지 않을 자신 있고요. 되도록 저희 능력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남친의 말에 저도 놀랐고 저희 부모님도 놀라서 잠시 말을 잃으신 듯 보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남친은 거절을 했고 저와 친정부모님 모두 놀라서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죠. 그러나 이내 부모님 얼굴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단호하고도 확고한 남친의 모습을 보며 젊은 친구가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아빠는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받을 텐데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 부모님은 남친을 한층 더 좋게 보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윗감은 보기 드물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죠. 물론 쉬운 길 두고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게 당연히 저도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대출금,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감당해야 하니까 막막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고요. 하지만 남친과 저 둘 다 젊고 함께 헤쳐나간다면 못할 게 또 뭐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저희 부모님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지 않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알아서 꾸려보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 말이 진심 어린 책임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미지였다는 것을요. 신혼집 지원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장인 장모님께 믿음직한 사위라는 인상을 남겨두고 이후 더 큰 걸 빼앗아 가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저는 그 모든 게 사랑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나중에 보여준 민낯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이 끝난 뒤 신혼생활은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남편은 늘 본인이 가장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며 큰돈이 나가는 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은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첫 생활비를 낼 때도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한다면서 제가 버는 돈은 그냥 제가 필요한데 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이니 이런 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요즘 뭐든 반반 내세우고 부부끼리도 손해 안 보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감당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은 당연히 저에게도 크게 와닿았죠.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서는 더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서는 유난히 성실하고 부부끼리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명절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직접 선물을 고르고 손편지까지 써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솔직히 이런 사이가 어디 있나 싶고 그 마음과 정성이 참 고맙다 싶었죠.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런 사이를 좋게 평가하셨고요. 그리고 결혼 직후 친정 부모님께서 딸 결혼하는데 신혼집도 못 사주고 뭐 하나 보태준 게 없다면서 미안해하셨고 생활에 보태라며 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마저도 단번에 거절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금전적으로 뭔가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희 남편은 책임감 있는 사위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또 남편의 직업이 투자 전문가이다 보니 부모님은 더욱 그를 신뢰했고 일도 야무지게 잘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 친정부모님께 평판은 아주 좋았고 저도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그런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집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 남편은 조금 달랐거든요. 생활비는 다 자기가 낼 거라고 큰 소리 친 것과 달리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비를 오히려 제가 다 부담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남편이 큰 소리 탕탕 치는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게 제 입장에선 좀 그랬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이 생활비를 다 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마음에 제 카드 하나를 남편 지갑에 넣어뒀거든요. 혹시 돈 모자라거나 하면 제 카드 쓰라고요. 남편은 극구 사양했지만 제가 필요할 때 쓰라고 넣어둔 건데 결혼하고 초반 1년 남짓까지는 그 카드에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카드를 서서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쓰라고 준 거니까 초반엔 별 생각 없었고 또 남편 혼자 생활비를 다 부담했으니까 좀 써도 괜찮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남편의 지출이 점차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제 카드로요. 가전제품, 가구 등 큼직큼직한 걸 사는데도 제 걸 쓰고 나중에는 생활비나 식료품까지 자잘한 것도 제 카드로 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엔 남편보다 제가 생활비를 내는 비중이 더 커진 거죠. 물론 같이 생활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니 알아도 별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카드 사용 내역서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결제 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역이라는 게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바, 그리고 명품 매장 이름도 찍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랑 같이 간 곳은 아니었고요. 나중에는 자기 카드보다 제 카드를 더 쓰는 것 같았고 호텔바나 레스토랑 이런 건 와이프 입장에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계속 참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진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것까지 제 카드로 충당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금액도 너무 크고요. 퇴근 후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명세서를 펼쳐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내 카드를 이렇게 쓴 거 당신 맞아? 아, 그거 내가 잠깐 필요해서 쓴 거야. 곧 해결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필요해서 쓴 거라니? 호텔 바랑 명품 가방이 당신한테 왜 필요한데? 저의 물음에 남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뒷머리를 긁적이더니 필요해서 사용한 거다, 다 쓸만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자초지종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넘기려는 행동이 어이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 도움 일절 받지 않고 뭐든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든든하고 좋았거든. 근데 내가 오랫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걸 다 내 카드로 쓰는 것 같고 심지어 이런 걸 왜 썼는지도 공유 안 한다는 거야? 도대체 호텔 라운지니 바니 명품 가방이니 이게 당신한테 왜 필요한데? 그런데 남편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목소리를 높여서 따지는 겁니다. 아, 내가 무슨 허튼 데 쓴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쓴 건데 왜 사람을 몰아가? 당신이 쓰라며! 솔직히 나 여태까지 당신하고 장인 장모님한테 최선을 다했어. 내가 허튼 짓 할 인간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보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넘길 게 따로 있지. 호텔 바랑 명품 매장에서 카드 긁은 남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기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다 보니 거액의 자산을 굴리는 VIP 고객들을 접대하는 자리가 많은데 회사 법인카드 한도가 갑자기 막혀버려서 급하게 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 개인 카드도 한도가 간당간당한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 카드밖에 없었다면서요. 융통성 있게 제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회사에 경비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이번 달 안으로 그 돈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남편의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속에선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남편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적당히 둘러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찜찜하게 그날의 이야기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도 그런 일로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길래 저도 더 이상 물고 늘어지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과 카드 사용 문제로 크게 싸운 뒤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야기도 잘 나누고 함께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밥도 먹곤 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돈 문제나 카드 사용에 관한 이야기는 눈치가 보이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과 제 사이는 그 일을 계기로 미묘하게 틀어졌고 사이가 좀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으니 먼저 좀 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늦은 밤까지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해서 야식을 준비해서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깜짝 서프라이즈로요. 팀원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넉넉한 양의 김밥을 준비했고 과일과 음료도 챙겼죠. 남편 회사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직접 찾아간 적이 없어서 조금은 긴장되더군요. 밤 9시가 넘은 시간 남편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이 드문드문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경비실에 들러 남편한테 야식 좀 전해주고 싶다고 설명했고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편이 있는 층에 도착하니 사무실 복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유리문 너머로 몇몇 직원들이 모여있는 그림자가 보였고 저는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복도 한켠의 의자에서 동료랑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충격적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지. 딱 보니까 돈 좀 있는 집안 같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와이프가 무남동료 외동딸이야. 장인장모 앞으로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완전 노른자 땅이라 월세가 진짜 쏠쏠해. 위치 알지? 이야, 거기 진짜 알토란인데 유동인구도 많고. 나도 그런 데서 가게 하나 하고 싶은데 너 와이프 잘 물었다. 니네 장인어른한테 잘 얘기해서 나 거기 임대 자리 좀 봐줘. 나중에 그거 내가 먹어야지. 네가 어떻게 먹어? 내가 결혼 전부터 쫙 빌드업 하고 있잖아. 지금 몇 년째 믿음직한 사이 코스프레 하고 있는 줄 아냐? 그 집에 아들도 없고 딸내미 하나 있는데 결국 누구한테 의지하겠냐고. 아, 네가 그걸 노리고 결혼을 했다 이거야? 그래. 몇 년간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위인 척 열심히 연기하고 있다. 우리 사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몇 년 안에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 때문에라도 아내한테 건물을 증여하게 될 텐데 그럼 상의는 누구랑 하겠어? 당연히 나랑 하겠지. 그때 아내 명의로 건물 이전할 때 세금 얘기하면서 나한테도 같이 넘길 수 있게 내가 양념 잘 쳐놔야지. 그리고 건물명이 넘어오면 소송 걸어서 내 목 딱 챙기고 이혼하면 끝나는 거지. 너 이혼하게? 야, 지긋지긋해서 살기 싫어.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카드 쓴 거 가지고 잔소리를 해대는데 연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귀찮아 죽겠다. 돈 있는 집 딸이면 좀 팍팍 쓰게 해주면 좋은데 얼마나 쪼잔백인지. 더럽고 치사하고. 전에 미나한테 가방 사준 것도 내가 깜빡하고 와이프 카드 썼거든? 그거 가지고 난리치는 거 내가 적당히 변명으로 무마했잖아. 미나라면 네가 자주 가는 그 노래주점 여종업원? 그래. 그깟 돈 명품 가지고 와이프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고 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야, 부럽다 진짜. 나도 너처럼 그렇게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제 심장은 요동쳤고 귀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목 딱 챙기고 이혼하면 끝나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을 마구 찌르는 것 같았죠. 제가 듣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남편은 계속 헛소리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여자만 보고 사는 건 죽어도 못하는데 그놈의 건물이 뭐라고 저랑 결혼해서 가면 쓰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면서 건물만 받으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여자들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 거래요. 몇 년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내 가족을 등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 모든 책임감 있는 말과 신뢰받는 사위의 모습도 다 연기였다니.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성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또렷한 하나의 생각이 딱 중심에 자리 잡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혼과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건물이고 뭐고 절대로 그의 손에 들어가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거죠. 너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건물이 하마터면 남편한테 넘어갈 뻔한 건데 제가 공교롭게 그 속내를 듣게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뻔하다가 그 시커먼 꿍꿍이를 미리 알게 됐으니 어쩌면 잘된 일이라 생각됐던 거죠.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회사에서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동료의 비웃음, 그리고 건물만 받으면 이혼이라는 결정적인 한마디.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이 결혼이 다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제 카드로 사용한 거래 내역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살펴보며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건 남기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자 했어요. 또 부모님께 직접 알리기 전에 변호사 상담부터 받았는데 문제는 증거였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의 건물을 노리고 저와 결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만들어야만 했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기 참으로 힘들었지만 남편이 내게 그러하듯 저도 다정하고 착한 아내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남편의 동료에게 연락해 몰래 찾아갔습니다. 남편 몰래 난데없이 제가 연락해서 찾아가자 회사 동료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신과 내 남편이 나눈 대화를 다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는 몹시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그때 했던 말에 관해서 뭐라 할 생각 없고 남편 몰래 남편이 계획한 내용에 대한 증거만 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미안한데 자기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고 발을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 간 것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현찰과 가게 계약서였죠. 이게 뭐죠? 남편 통해서 성민 씨 얘기 종종 들었어요.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 이 정도 돈이면 가게 리모델링 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이 건물의 이 자리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 상가 건물 인기 많은 거 아시죠? 보증금 필요 없고 월세도 1년간 안 받을게요. 어때요? 남편 말로 그 동료는 승진에도 누락이 많이 되고 회사 생활도 힘들어해서 회사 생활 정리하고 자신만의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어 한 지 꽤 됐다고 했거든요.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회사 동료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알겠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는 저와 계획한 대로 남편에게 일부러 우리 친정부모님의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계획적으로 결혼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걸 녹음해서 제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할 때 증인으로 나서줄 것도 약속했고요. 얼마 후 남편의 동료에게서 녹음 파일을 건네받았고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입으로 내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처가 건물만 받으면 이혼한다. 책임감 있는 척 연기한 건 건물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다라는 말이 담긴 증거물을 확인하고는 드디어 이 위선적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왔구나 생각했어요. 변호사에게 제가 확보한 증거물을 전달했습니다. 그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은 됐지만
어차피 곧 알게 되실 거 너무 크게 충격받지 않게끔 최대한 조심하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과 함께 남편의 정체를 모두 전했습니다. 역시나 친정부모님은 믿고 의지하던 사위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놀라셨지만 이내 진정된 모습으로 제 이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지켜보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통보를 하고 시부모님께도 다 알려야겠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부모님, 시부모님까지 모두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정식집 룸을 예약했고 준비한 녹음 파일, 문자기로 카드 내역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연하게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잠시 후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만 받으면 이혼한다니까. 그 집안 재산 다 내가 손에 놓을 거야. 책임감 있는 척한 것도 다 쇼지. 그래야 장인장모가 좋아할 테고. 나중에 재산 넘기는 것도 수월하지 않겠어? 난데없이 흘러나온 남편의 음성,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중앙의 작은 녹음기로 향했고 동시에 남편에게로 쏠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얼굴이 굳었고 친정부모님은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몹시 당황스러워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고생하는 널 위해 야식을 챙겨갔다가 회사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고요. 남편은 더듬거리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농담이었어. 진심 아니야. 그냥 동료랑 농담처럼 주고받은 말이야. 믿어줘. 남편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와 모두에게 해명했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누가 농담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요? 친정부모님은 계속해서 괘씸하게 쳐다보셨고 시부모님은 죄인처럼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죠. 그리고 내 카드 쓰는 것도 회사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내 카드로 흥청망청 논다고 쓴 거 다 안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자 나오는 술집도 다니고 거기서 지명으로 만나는 여자도 있다는 얘기도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이어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차분히 선언했죠. 더 이상 이런 인간과 같이 살 수 없다고요. 계산으로 시작한 결혼이니 나도 계산기 다 두드려서 받아낼 거 받아내고 끝내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고 친정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인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그 모든 건 저희 부모님 돈을 노린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죠. 제 카드를 몰래 쓰며 회사 핑계를 대고 동료 앞에서는 건물만 받으면 이혼한다며 비웃던 남편.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저는 담담하게 이 결혼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 판결은 제게 유리하게 났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은커녕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고 저희 회사에도 이혼 사유에 대해 알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직업을 이용해 처가 재산을 뺏으려는 목적도 있었기에 이 일이 문제가 되어 자산 운용사에서도 신뢰를 잃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돈 욕심 부리며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남편은 결국 그렇게 내쫓기게 된 거죠. 저는 이혼 후 부모님의 응원 속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저를 속이고 이용하던 사람을 끊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결혼은 단순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겉모습이나 번지르르한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아프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